이재창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에도 6.25 기념식 때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서대문구에 사는데 강남구하고 특별히 좋은 인연을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박봉준 회장님의 기념사에서 중요한 것이 다 언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부연 설명하고 강론을 좀 덧붙이는 것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제목을 한국전의 유산이라고 붙인 이유는 한국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핵 문제도 분단 문제, 종북 문제 이런 게 존재한다는 것은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총으로 쏘는 전쟁은 일단 1953년 7월 27일 휴전으로서 일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그 뒤에도 계속 다른 모습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안함이라든지 연평도 포격, 1.21 사태 등 북한이 대남 도발을 통해서 우리 군인이 희생된 숫자가 약 4,800명 됩니다. 4,800명. 월남전에서 전사한 분이 거의 비슷한 숫자니까 우리는 사실 6.25 월남전쟁 그리고 1953년 이후에 이 정전 체제 안에서의 비정규전 이 세 가지 전쟁을 치렀고 하나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나라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제양군인의 창립 64주년을 기념한 이 자리는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을 듣고 새삼 기억하게 됐습니다만 제양군인회가 향토 예비군의 모체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 제양군인회의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향토 예비군은 1968년 1.21 사태 김신조가 특수부대 32여 명을 데리고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서 내려온 사건에 대한 우리 국가적 대응 과정에서 생겨났습니다. 지나놓고 보면은 김일성의 전략적 실수 중에 하나가 이 1.21 사태입니다. 1.21 사태는 상당히 전술적으로는 성공을 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몇 가지 결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첫째, 자주국방력을 건설한다. 그래서 중화학공업부터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화학공업이 바로 오늘날 경제 튼튼한 세계 제5대 제5위의 공업력을 자랑하는 한국 경제의 밑받침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예비군 창설 그리고 농촌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21 사태는 김일성의 전략적 실수였습니다. 전술적 성공이 전략적 실수로 결론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핵 문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제양군인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데 대해서 우리 제양군인회원부터 그나큰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전은 언제 끝나느냐?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통일되는 날 끝납니다. 자유통일되는 날 끝납니다. 남북 간에 평화협정 맺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협정은 맺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전쟁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북한이 손을 들고 배상을 하고 책임자를 단죄하든지 아니면 책임자가 다 죽어버렸으면 다른 방법으로 그 책임을 묻는 절차를 통해서 평화협정이 맺어지는 것이지 전쟁 중인데 평화협정 맺는다고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월남이 망한 것은 아주 불리한 평화협정을 맺은 때문에 월남이 망했습니다. 평화협정은 이거 잘못 맺으면 망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이 계속 평화협정 맺자고 대남 선전을 하는데
한국의 좌파 세력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금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드 배치도 아니고 군사적 공격도 아니고 제재도 아니고 오로지 대화를 통해서 평화협정 맺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평화협정. 지금 이 단계에서 평화협정 운동하는 자는 그 정체를 의심을 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평화협정은 전쟁이 종료되는 것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것입니다. 진 사람과 이긴 사람 사이에 맺는 것이지. 그래서 이 평화협정이라는 이 마약이 우리 한국 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전이 끝나지 않았으면은 그럼 한국전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한민족은 세계에서 전쟁을 가장 적게 한 민족입니다. 한국처럼 한반도처럼 전쟁이 적었던 곳은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잘못된 역사 교과서 일부가 한국은 뭐 600 몇 번의 외침을 받고 고난의 시련을 겪은 민족이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전쟁이 적었던 나라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독일을 예를 들면 독일은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느냐? 과거 중세 때가 올라가면은 뭐 더 많겠지만은 예컨대 나폴레옹 전쟁 19세기 초 유명한 워털루 전투가 있었던 게 1815년입니다. 1815년 6월. 그 이후에 유럽에서는 큰 전쟁이 없었어요. 조금 지나다가 독일이 이제 힘이 커지니까 통일을 하기 위해서 프러시아가 덴마크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이겼어요.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하고 전쟁을 해서 유럽에서 가장 강국인 프랑스의 항복을 받았어요. 베르사유 궁전에서 1871년입니다.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일으켰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쟁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은 한 5번밖에 없었습니다. 5번. 굉장히 전쟁이 적은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평화를 오랫동안 구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쟁을 많이 한 나라일수록 발전을 합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를 꼭 키우고 산업 발전을 이룩한 나라는 예외 없이 거의 다 전쟁을 제일 많이 한 나라 순으로 발전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전쟁을 뭐 1년에도 몇 번 하고 한 세기로 남으면은 100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하고 일본도 전쟁을 많이 한 나라죠. 일본도 자기들끼리 전국 시대에 그러나 도쿠가와 막부 시대에 한 250년 동안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역사에 아주 재미있는 아이러니이고 교훈인 것입니다. 전쟁을 많이 하면은 국민들이 강건해지고 전쟁을 많이 하면은 국가 제도가 정비가 되고 전쟁을 많이 하면은 과학이 발달하고 전쟁이 많이 하면은 경제가 발달하고 기술 발달하고 해서 그리고 국가 지도층이 아주 책임 있는 규율이 딱 서 있는 상부 정신에 충실한 이런 지도층이 형성된다. 따라서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민주주의가 발달한다. 민주주의는 성공한 나라는 거의 다 전쟁을 많이 한 나라입니다. 군인들이 집권 세력이 되어서 오랫동안 지도했던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꽃을 피지 민간인들이 한국처럼 과거 시험 해가지고 전쟁 전자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오로지 옛날 책 갖다 놓고 달달 외우는 기술밖에 없는 사람이 다스렸던 나라는 다 식민지가 되든지 망해버리든지 후퇴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전쟁하면은 무조건 싫고 악이다. 군인은 독재자다. 이런 식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이 시각의 원천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전쟁을 모르는, 전쟁을 무서워하기만 하는 지도층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 나라를 다스렸고, 그리고 최근에는 북한이 남한의 무장 해제를 시도하기 위해서 그런 선동을 하는데, 대양군인회는 무엇보다도 전쟁을 해본 사람, 전쟁을 대비한 사람, 전쟁을 아는 사람들의 집단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전쟁에 대해서, 군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그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사적 전쟁이 한국 한반도에서 딱 5번 있습니다. 첫째, 중국에서 한 300년 동안 분열이 시작되었다가 저 유목민족이 내려와가지고 수나라가 통일을 했습니다. 중국이 통일하면 항상 한반도를 건드려요. 수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왔습니다. 수양제가 수십만을 데리고 오다가 결국 고구려의 저항에 부딪혀서 돌아갔습니다. 그 충격으로 수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수를 이어받은 당 태종 시절, 고종 시절에 또 고구려를 쳤습니다. 고구려가 잘 견뎠어요. 해서 한민족이 유지가 된 것입니다. 그때 만약 고구려가 무너졌으면 한반도는 일제감치 중국 식민지가 되었을 것이고 한민족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습니다. 신라는 가장 늦게 문명화된 나라고 한반도의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국력이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도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화랑도가 등장하고 그리고 불교가 호국불교, 나라를 지키는데 종교의 힘을 다한다는 이 호국불교가 등장하면서 신라에서는 책임 있는 지도층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이 김유신, 태종무열왕, 문무왕 뭐 이런 사람들이 지도층이 되면서 세계 정세를 넓게 보고 해가지고 당나라와 동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를 잘해야 나라가 망하고 외교 실패하면 외교를 잘해야 나라가 흥하고 잘못하면 망한다는 좋은 사례가 바로 신라의 삼국통일입니다.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당나라와 신라는 동맹국이 되었습니다. 고구려는 가장 강한 당나라와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하고는 손을 잡아야 돼요. 적이 되면 안 됩니다. 드디어 적이 된 고구려는 망하고 당나라와 손을 잡았던 신라는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켰습니다. 문제는 서기 668년에 나당 연합군이 평양성을 항복받고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당이 삼국통일을 했습니다. 당은 백제에 당군을 주둔시키고 신라를 무슨 지방의 한 영주처럼 계림제도독이라고 문무왕을 그렇게 부르고 저 고구려 땅에 당나라 군대를 딱 주둔시켜서 한반도를 완전히 당나라가 차지했습니다. 이 순간 신라가 뭘 할 거냐? 닥쳤던 개신세가 되었습니다. 신라 국가지도부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당나라 지배체제 하에서 신라는 동맹국이었으니까 1등 국민 대우는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은 백제 고구려가 다시 일어나든지 신라라는 나라는 존재도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사생결단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670년부터 6년 동안 신라가 당을 상대로 전쟁을 합니다. 대당결전이라고 해요. 그 대당결전 또는 나당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나라는 세계 최강대국의 최전성기였습니다. 당 고종 시절 실권자는 척천무후라는 아주 영명한 왕비였습니다. 황비죠. 황제의 비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이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죠. 그 순간에 지금의 티베트에 있던 토번이라는 세력이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으로 쳐들어오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나라는 양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라하고 전쟁하고 토번하고 전쟁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전쟁이 더 중요하느냐? 장안을 위협하는 토번을 우선 무찔러야 된다. 그런데 신라는 한반도만 과거에 나당 동맹 맺을 때 김춘추와 정태종이 약속했던 대로 한반도만 우리한테 주면 만족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은 나중에 가서 한반도를 포기합니다.
한반도는 신라한테 줘버려 군대를 철수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한반도가 한민족의 보금자리가 됐습니다. 신라의 대당 결전은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전쟁입니다. 이것은 침략을 받아서 수비전을 한 게 아니고 신라가 스스로 결단을 해가지고 먼저 당을 선제 공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대당 결전이야말로 우리 민족사의 가장 위대한 전쟁인데 요새 역사책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가르치지 않느냐? 좌파적 역사관이 한국 속에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신라의 삼국통일의 정통성을 부정합니다. 신라가 외세를 빌려와가지고 동족을 쳤다 하는 이런 엉터리 민족주의를 갖다 대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신라, 백제, 고구려 다 타민족이었습니다. 백제는 왜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백제 보고 민족 반역자라고 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민족주의라는 걸 갖다 대가지고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인 대당 결전에 의한 한민족의 탄생, 한반도의 보금자리화를 부정하는 것은 그 이유가 바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다수 국사학자들 또는 철부지 지식인들이 넘어가가지고 신라를 외세를 빌려서 동족을 쳤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가장 치욕스러운 것으로 만들고 있는 이런 역사관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기 중에 정신적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일부 지식인들, 종북 세력, 좌파 세력 또는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기면은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만 골라서 가장 나쁜 것으로 만듭니다.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위대한 인물만 골라서 역적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한국 사람들은 선악 구분이 안 됩니다. 진위 구별이 안 돼요. 뭐가 진실이고 사실인지 구별도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피하 구분이 안 됩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우리 편이다 하는 식별 능력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역사관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라의 대당 결전은 우리 민족사의 전쟁 중에서 가장 많은 효과를 내었습니다. 무슨 효과냐?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니까 한반도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전에 삼국이 분열되어 있으니까 국제전쟁터가 되어버렸어요. 당나라도 쳐들어오고 수나라도 쳐들어오고 외도 쳐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신라가 딱 삼국통일을 하니까 한반도가 평화롭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전체가 평화스럽게 됐어요. 중국도 일본도 이제 한반도에 뭐 관심을 기울일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250년 동안 동아시아에 평화의 시기가 왔습니다. 7세기, 8세기, 9세기까지 요 기간이 우리 동아시아를 하면 중국, 한국, 일본 내에서 고대 문명이 꼽히던 시절입니다. 지금 여행을 해보시면은 요 시절에 만들었던 문화재가 한중일 세 나라의 박물관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신라 삼국통일한 덕분으로 신라만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평화롭게 했다. 그런 점에서 신라 삼국통일의 영웅 세 사람, 외교를 한 태종무열왕, 군사를 지휘했던 김유신, 그리고 통일을 마무리한 문무왕, 이 세 사람이야말로 우리 민족사의 최고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평화를 연 나라가 신라였어요. 그 덕은 한국 사람만 본 게 아니라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다 같이 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핵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핵 문제 해결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면은 우리가 통일을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 통일할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헌법 제1조에 따라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동아시아 전체가 번영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미국, 중국이 지금처럼 대결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일본이 지금처럼 대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국이 통일되면은 동아시아에 고대에 있었던 그런 수백 년간 지속되는 항구적인 평화가 올 것이고 거기서 번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라의 삼국통일과 버금가는 남북 통일을 우리 세대가 이룬다면은 우리는 민족사에서 가장 엄청난 좋은 일을 한 사람들로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큰 전쟁은 13세기 초에 있었던 몽골의 고려 침략입니다. 징기스칸은 기마군단으로서 세계를 석권한 사람입니다. 저 크로아티아에 가도 그때 징기스칸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부수고 한 적이 있습니다. 헝가리에도 있어요. 인도에도 있습니다. 자바에도 있고 월남에도 있고 세계 최강의 기마군단이 가는 곳마다 성은 무너지고 나라는 짓밟혔습니다. 3천만 명이 죽었다고요. 고급 고대 시절인데도. 그런데 이 군대 앞에서 버티는 나라가 없었어요. 성은 일주일 정도면 다 지나면 다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려는 40년 동안 버텼어요. 9차례 침략을 40년 동안 버텼습니다. 국가지도부가 나중에는 강화도로 비난을 가서 별사항전을 했습니다. 거기는 불교가 앞장섰어요. 성병도 나오고 중도 사병이 되고 의병이죠, 일종의. 끝까지 싸웠어요. 그리고 정신적인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 8만 대장경을 만들고 이렇게 버틴 나라는 세계에서 고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항복을 하는데 항복하니까 몽골도 이거 전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용감하게 싸운 사람을 높게 평가합니다. 저도 굉장하구나 이 사람들 해서 대우를 잘 해주죠. 고려를 다른 나라에서 했던 식으로 하면 고려 사람 다 죽여야 되는데 고려 지도부를 살려가지고 왕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나중에는 이 왕들 중에 몇 사람은 원나라 가가지고 거기서 아주 실력자가 되고 이런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큰 전쟁이 한 번 있습니다. 임진왜란이에요. 1992년에 15만 명 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휘하의 일본 군대가 부산항에 상륙을 했습니다. 여기 상륙한 이 일본군은 조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은 포르투갈 상인으로부터 조총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시대에 한국에도 조총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을 발전시킨 방법이 달라요. 조선에서는 조총을 가지고 와서 몇 분 시험해 보더니 이거 뭐 활보다 못하네 해가지고 처박아버렸어요. 일본 사람들은 전투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니까 조총을 더 발전시켜서 나중에는 유럽보다도 더 명중률이 높은 조총을 만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상륙했습니다. 이 15만 명의 외병은 세계 최강의 육군이었어요. 당시에 일본에 있었던 조총 수를 다 합치면 유럽에 있었던 조총 수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70년의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전쟁 경험을 많이 한 전쟁 기술자들이었어요. 세계 최강의 육군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럽에 만약 상륙했다면 유럽을 아마 휩쓸었을 겁니다. 그러면 조선이 망해야죠. 조선이 망하지 않았어요. 결국 임진왜란은 조선이 이긴 전쟁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긴다냐? 관군은 무너졌어요. 일찌감치 다 도망가고 뭐. 처음 정발 장군, 송상현 장군 정도가 부산에서 저항하다가 도망가고 나중에 저 충주 당금대에서 결전이 있었죠. 기마부대하고 일본의 조총부대가 대결하니까 기마부대가 막 전멸해버렸습니다. 서울은 보름 만에 함락이 되었어요. 선조는
북쪽으로 달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느냐? 그 와중에 5월 초에 이순신이 옥포, 대우조선에 있는 그 옥포만에서 정규전끼리 정규전을 해서 일본의 수군을 무찔렀습니다. 아무 도움도 안 받고 어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병이. 이 어병이 선비들이 칼을 잡고 쇠망치 같은 걸 들고 무기가 없으니까 나타났습니다. 어병은 다른 나라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군인이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한국은 어병이 일어납니다. 어병. 그리고 명나라가 원군을 보냈어요. 외교를 잘한 거죠. 이렇게 해서 7년 전쟁 그때 살아났어요. 이긴 전쟁입니다. 이긴 전쟁. 임진왜란은 자랑스럽게 기록해야 될 전쟁이에요. 선조는 욕을 많이 하는데 이순신을 높이기 위해서 또 선조를 너무 깎아냅니다. 그러나 임진왜란의 전쟁 지도자는 최종 전쟁 지도자는 군 통수권자는 선조였습니다. 선조. 이순신, 유성룡을 쓴 사람도 선조였습니다. 이 선조의 역할을 앞으로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몇십 년 뒤에 병자호란이 일어났어요. 병자호란은 바보 같은 전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불러들인 전쟁이에요. 왜 불러들인 전쟁이? 할 필요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후금이, 만주에 있었던 후금이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조선하고는 잘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형제의 의를 맺자고 약속을 했는데 청나라가 왕을 앞으로는 황제라 불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조선의 선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태양 아래서 황제는 한 사람밖에 없다. 명나라 황제다. 명은 우리 부모 같은 나라다. 이렇게 의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병자호란을 불러들여가지고 이때는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하고 남한산성에서 한 서너 달 버티다가 항복을 하면서 인조가 지금 잠실에 있는 석촌호수 앞에 있는 삼전도에서 청태종 앞에 끌려가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이마를 얼어붙은 땅에 9번이나 박는 수모를 치르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여자들이 붙잡혀갔습니다. 외교를 잘못하면은 이런 재앙이 옵니다. 쓸데없는 전쟁을 불러가지고 이때 조선이 망했어야 돼요. 그러나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반부의 조선은 별 볼 게 없고 그게 결국 식민지로 가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한국전쟁이죠. 세계사적 전쟁. 6.25가 났을 때 한미동맹이 없었습니다. 남침한 김일성의 뒤에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모택동의 인민해방군이 있었어요. 장개석 군대하고 싸우면서 인기가 엄정하고 야간 전투에 나가고 게릴라전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뒤에 버티고 있어요. 또 뒤에는 소련이 있었어요. 소련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을 무찌르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최강의 육군이었습니다. 이 두 세력을 등에 업은 김일성이 압도적 군사력이었습니다. 탱크가 230대, 한국은 없다. 전투기 북한은 있다, 우리는 없다. 병력은 한 2배. 더구나 기습을 했습니다. 기습을 하면은 대부분의 나라는 망합니다. 기습을 당하면. 더구나 압도적 군사력을 가진 적으로부터 기습을 당하면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1950년 6월 25일 기습을 당한 대한민국은 정상적으로 다른 나라 같으면은 한 사흘 뒤에 망해야 됩니다. 국군이 항복하고 이승만 대통령 어디 외국으로 도망가든지 하고 이랬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특별히 뭐 비겁한 것도 아닙니다. 기습을 당하면 다 기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1940년 5월에
세계 최강의 육군인 프랑스 군대가 히틀러의 독일 군대의 기습을 받았습니다. 그때 병력은 프랑스 군대가 더 많았어요. 영국과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습을 받으니까 6주 만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6주 만에. 그 막강한 프랑스 군대가 히틀러의 기습을 받으니까 6주 만에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냐? 기습을 받은 국군이 후퇴하지 않고 결사항전을 했습니다. 결사항전. 그때 비가 좀 내리고 있었어요. 이 비가 북한은 전차의 기동을 좀 막았습니다. 이거 우리를 도와줬어요. 이렇게 버티는 사이에 트루만 대통령이 파병을 결심합니다. 파병.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미군 전투기가 서울 상공에 나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이 우리 편이다 하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버틸 수 있구나. 버텨야 되겠다. 또 이승만이라는 절대적 권위를 가진 지도자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국군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기적이죠. 기적. 기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습을 받으면은 1950년의 우리 국군처럼 결사항전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봐요.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엔군이 왔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북진, 이때까지 좋았죠. 1950년 10월에는 통일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메가드가 오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보수 세력은 메가드를 우상숭배합니다. 어떤 사람을 우상숭배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우상숭배의 반대말은 무조건 역적으로 만들어요. 이순신을 지켜 올리기 위해서 원균을 역적으로 만들어요. 그것도 사실과 달라요. 원균은 역적도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싸운 사람입니다. 김구를 지켜 올리기 위해서 이승만을 얼마나 지금 깎아내리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승만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김구를 깎아내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역사적 인물은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트루만을 마치 우리 통일을 막은 사람처럼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메가드는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약을 주었지만은 중공군 개입이라는 병을 또 준 사람이에요. 중공군 개입이라는 정보는 차고도 넘칠 정도로 많았어요. 그래서 원산 평양선 한반도가 가장 좁은 여기서 진격을 멈춰야 된다. 더 나가면 중공군이 개입한다. 그런 만류가 있었지만 그걸 다 무시하고 메가드는 북진을 했습니다. 중공군이 2차례 기습을 했습니다. 10월 말에 기습을 했습니다. 그때는 한국군만 주로 때렸어요. 메가드는 3만 명밖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실제는 30만 명이 들어왔어요. 그때도 늦지 않았어요. 그때도 방어선을 쳤어야 돼요. 그러나 11월 말에 또 총공세를 펴다가 중공군이 본격적인 반격작전에 나오면서 이른바 일사후퇴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을 또 한 번 빼앗기고 전선은 수원, 원주, 삼척까지 내려갔습니다. 약 37도선까지 내려갔습니다. 또 한 번 대한민국이 벼랑 끝에 섰습니다. 트루만 대통령한테 만주를 폭격하고 중국을 해안 봉쇄하고 대만에 있던 장개석 군대를 만주로 보내자, 본토로 보내자 하는 것을 건의를 합니다. 트루만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받아들일 수가 없느냐? 미군이 너무나 병력이 작았습니다. 6.25 났을 때 미군 병력은 130만 밖에 안 됐어요. 이미 30만이 한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 유럽도 지켜야 돼요. 더 추가로 보낼 병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막강한 어마어마한 땅과 인구를 가진 중국을 상대로 만주를 공격한다. 해안 봉쇄를 해봤자 해외 공군력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은
군인이면 상식이었어요. 장개석 군대, 그 군기도 형편은 장개석 군대, 혁명 전쟁에서 진 장개석 군대를 미국 본토에 상륙시켜 놓으면 그 길로 다 달아나 버릴 것이다. 다 탈영해 버릴 것이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메가더는 그렇다면은 한국에서 철수하자. 한국에서 철수해서 일본만 지키자. 여기에 대해서 트루만이 그건 안 된다. 한국 철수하면 안 된다. 한국에서 철수하면은 우리를 도와줬던 한국 사람 다 죽는다. 애틀리 영국 수상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철수하자. 그때 트루만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친구가 어려울 때 버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한테 끝까지 싸워라. 싸워서 지면은 그때 철수하라. 미리 철수는 안 된다.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 사이에 워커 8군 사령관이 교통사고로 죽고 대신 온 매튜 리치웨이 8군 사령관이 반격에 성공을 해가지고 1951년 3월에 서울을 다시 차지해서 전선이 지금 뭐 휴전선에 거의 고착이 되고 그 뒤에는 휴전 협상과 고지전이 계속되는 한 2년간의 지리한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메가더는 공개적으로 트루먼 대통령의 전쟁 지침을 비판하는 행동을 하다가 항명죄에 걸려가지고 해임이 되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트루먼 없었으면 통일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트루먼이 없었으면 한국이 통일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적화 통일이죠. 적화 통일. 트루먼 대통령이 막은 통일은 적화 통일입니다. 적화 통일. 트루먼과 메가더 역할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전이 휴전 상태로 끝났습니다. 미국 사람으로서는 불만이 많죠. 그 작은 나라하고 싸워가지고 휴전이 뭐냐. 그래서 한국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고향에 돌아가도 환영을 못 받고 잊혀진 전쟁이에요. 잊혀진.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 퇴임할 때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점점 한국전의 의미가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 한국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느냐. 90년 전후해가지고 국제공산주의가 망하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소련이 왜 이렇게 망했느냐. 이 한국전 때문에 망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은 냉전 시절에 자유진영이 이기도록 만든 시발점이었다. 한국전은 세계를 살린 자유세계를 구한 위대한 전쟁이었다. 이것은 이제는 이긴 전쟁으로 기념해야 된다. 라고 클린턴, 오바마 같은 분들이 기념식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이긴 전쟁이 되었느냐 하면은 냉전은 1946년부터 1991년까지 계속된 약 45년간의 기나긴 전쟁이었으나 한국전, 월남전 같은 전쟁도 하고 혁명도 일어나고 그러나 핵을 쓰지 않는 이런 전쟁 상태가 45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을 흔히 이 10세기에 있었던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유세계가 이겨가지고 공산주의가 중국, 북한, 베트남을 빼고 다 무너지게 된 것은 한국전 때 우선 한국군이 버텼다. 이승만이 버텼다. 트루먼이 파병을 했다. 트루먼이 파병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트루먼은 무슨 결정을 했느냐 하면은 대만을 보호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 전에는 대만은 이미 중국한테 넘겨줬어요. 공개적으로 미국이 대만은 우리가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전을 딱 일으키는 걸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칠함대를 대만하고 중국 사이에 있는 해협으로 보내가지고 대만을 지킵니다. 대만은 완전히 우리 때문에 살았습니다. 일본이 군수물자를 대다가 일본이 경제 부흥을 하게 됐습니다. 이 순간에 독일이 재무장을 합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로서
이 공업력을 없애버리고 농업국가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을 지킬 군대가 부족하니까 우선 독일 군대라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독일이 재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토를 엉성하게 만들었는데 이 순간부터 한국전쟁 때부터 강력한 동맹체제로 바뀝니다. 무엇보다도 트루만 대통령이 국제공산주의가 도전하는 걸 보고 좋다. 그러면 우리는 본격적인 군비 경쟁을 한번 해보자. 해서 군사비를 그리고 국방 예산을 한국전쟁 3년 기간 동안에 3배로 늘립니다. 3배로 늘려요. 병력이 130만에서 350만으로 늡니다. 해외에 많은 미군이 파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군비 경쟁을 합니다. 이게 40년 동안 계속돼요. 그러면 누가 결국은 이기느냐? 경제력이 튼튼한 쪽에서 이기죠. 소련이 거기에 맞춰서 하다가 보니까 민생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민생 경제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생기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서 안으로부터 붕괴돼 버린 것입니다. 이 시작이 한국전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전은 남 좋은 일은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참 많은 희생을 했는데 국내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한국 전쟁은 이런 것을 보통 재앙으로 위장한 축복이다 이런 말을 쓰죠. 재앙으로 위장한 축복이다. 한국 전쟁 자체는 재앙이에요. 300만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전쟁입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말이죠. 전쟁을 한 나라는 강하게 됩니다. 아까 여러분 전쟁을 경험한다는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 왜 저리 독합니까? 월남전에서 저기도 한 300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작심하고 경제개발 하기 시작하면 아주 무서운 나라가 돼요. 우리도 6.25를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다 강한 사람들이 됐어요. 강하다는 건 뭐냐? 열심히 배우고 역경에 처했을 때 굴복하지 않고 교육 열심히 하고 또 쓸데없는 공리 공론 다 버려버리고 실용주의적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강력한 군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60만 군대를 만들었어요. 미국의 물자, 미국의 제도를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 강력한 군대를 운영할 줄 아는 장교단이 생겼습니다. 이 장교들이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책임감도 있고 이 사람들이 이 나라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거 개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5.16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집권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개발을 주도해요. 군인이 경제개발을 주도해서 성공한 유일한 경우입니다. 한국은. 이 장교단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신식 교육을 많이 해요. 실무적 교육을 많이 해요. 과거 시험 치면서 사서삼경 달달 외운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박정희 소장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18년 동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 무턱까지 가게 됐습니다. 5.16이 일어났을 때 통계가 가능한 103개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통계를 보면 한국은 87등이었습니다. 요새 흔히 말하듯이 꼴찌는 아니고 꼴찌권이었어요. 아프가니스탄도 우리보다 잘 살고 필리핀은 엄청 잘 살고 짐바브웨, 카메르 뭡니까 저 아프리카에서 지금 한참 헤매는 나라들 그리고 캄보디아 잘 살았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우리가 넘볼 수 없는 나라였어요. 자 이렇게 경제 발전이 가능했던 것도 한국 전쟁의 유산입니다. 유산. 경제가 잘 되면 자연이 따라오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자연이 따라오는 게 복지죠. 복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진정한 건설자는 이승만, 박정희죠. 이승만, 박정희.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이승만 대통령. 그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물질적 토대를 만든 박정희 대통령. 이 두 사람이 한국 민주주의의 어머니고 아버지입니다. 두 사람. 자, 이렇게 해서 한국은
경제발전, 복지, 민주주의를 이루는 사이에 북한에서는 군사제익주로 갔습니다. 군사제익주의. 뭐니 해도 군대를 길러가지고 남침을 해가지고 통일하는 게 우리의 길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80년대 들어오면은 남북 간의 경제력 차이가 너무나 엄청납니다. 더구나 남한은 서울 올림픽을 주최를 하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북방 외교 정책을 펴고 그러다가 북한 정권의 후방에 있던 공산주의가 무너져 버리니까 어제 기댈 언덕이 없고 이러는 순간 북한은 체제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핵개발밖에 없다. 다른 부분에서는 도저히 남한을 이길 수가 없다. 재래식 군사력에서도 이제는 안 된다. 핵개발하자. 그런데 핵개발하는 데는 돈이 별로 안 든다. 핵개발은 돈이 별로 안 듭니다. 가난한 나라가 할 수 있는 게 핵개발이에요. 그래서 핵개발을 선택했어요. 내가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라도 핵개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핵개발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김정은 보고 핵을 포기하라 하는 것은 죽으라는 뜻입니다. 죽으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한 북한을 어느 세계 나라가 그대로 또 보겠습니까? 남한 사람들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재래식 군사력도 상대가 안 되고 핵이 없다. 사실은 완전히 무장 해제당한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그 선택밖에 없습니다. 그 선택밖에 없어요. 이게 아주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골칫덩어리입니다. 다른 무슨 여지가 있다. 뭐 열심히 갖다 주고 하면은 핵을 포기한다. 미국하고 수교하면 핵을 포기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핵을 포기하면 우리가 원조를 많이 해줘가지고 북한을 개혁 개방시켜서 지금 중국식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김정은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보고 자살하는 말이라고. 자살하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자살하라. 중국은 개혁 개방이 가능해요. 왜냐? 중국에는 대한민국 같은 존재가 없어요. 북한은 바로 앞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개혁 개방하면은 대한민국의 힘이 다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녹여버리게 돼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가 없다. 이게 외통수입니다. 외통수. 그러면 지금 남북 간의 핵 문제는 현주소가 뭐냐? 북한은 핵미사일 실전 배치했거나 하기 직전이라고 봐야죠. 핵탄두를 소용하는 데 성공했다. 미사일은 한 1000개가 있다. 한국, 일본, 오키나와, 괌까지 때릴 수 있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은 한 800개가 된다. 거기에 달아서 지금이라도 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을 해가지고 미국을 견제해야 되겠다. 1대1로 한국하고 싸울 때 미국이 지원군을 6.25 때처럼 보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거리 핵미사일을 열심히 지금 개발하고 있고 거기다가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까지 개발함으로써 비로소 미국의 본토를 위협하는 정도에 이르니까 미국이 이제 아주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본토가 위협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나라예요. 미국이 본토를 위협받은 적이 한 2번 있습니다. 진주만 기습. 여기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9.11 테러. 여기에 대한 미국의 반작용으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이 벌어져서 지금 중동에서 이렇게 내전도 일어나고 IS도 나고 이렇습니다. 이게 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건드린 거죠. 그게 미국이 반응하는 거죠. 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는 것은 저게 전략적 실수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더 가봐야 알겠지만 저게 김정은이로 하여금 권위를 세우게는 만드실 것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아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바람에 북한 정권이 무너졌구나 하는 식으로 기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잘 될 경우입니다. 잘 됩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오늘 밤에 핵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할 때 막을 사람 북한에 없습니다. 감히 김정은이를 누가 막겠습니까? 핵미사일 발사 체제가 불안합니다. 핵 보유국가는 다 강한 나라들이니까 아무나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참모총장이라고 해서 핵 발사 보사를 누를 수 없죠. 어떤 결정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나 북한은 아마도 독재자가 마음대로 할 것이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독재자의 마음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려 있다. 아직도 우리가 이 강남에서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김정은이가 아직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위험한 상황입니까? 더구나 서울은 핵폭탄을 가진 김정은으로서는 가장 먹음직한 곳이에요. 지도를 펴놓고 보면 요거 발사 단추 누르기만 하면은 5분 안에 한국은 끝나버리는데 미사일이 서울 상공에서 터지는데 한 5분 걸립니다. 7분 걸립니다. 그런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사드 배치한다 하더라도 10개 쏘는 거 하나 정도 맞겠죠. 그런데 핵미사일 쏠 때 한 개를 쏘겠어요? 한 50개 쏘겠죠. 히로시마 겁이 떨어지면 30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한 발. 10개가 떨어지면 300만이 죽는데 인구 2천만이 모여서 300만 명이 죽으면 국가 기능이 마비되겠죠. 그 다음에 북한을 다시 핵으로 공격한다? 그럼 한반도 전체가 이제 핵지대화가 돼가 이제는 국가가 망하는 게 아니라 한민족이 멸망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한민족이 민족 공멸. 이게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라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로서 존재한다. 북한은 말릴 사람이 없고 남한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런데 한국 사람의 반응은 두 가지다. 설마 김정은이 속였느냐? 또 하나는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자기의 운명을 남한테 맡겨버리는 거죠. 하나는 운에 맡기는 겁니다. 설마 김정은이 속였느냐? 김정은이나 맡기든지 운에 맡기는 거예요.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건 미국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이런 상태죠, 지금.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취해야 될 조치 중에서 하나예요, 하나. 그것은 아마 한 5% 내지 10% 효과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을 내가지고 더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거 말고도 핵3라든지 SM3라든지 이지스 함이라든지 아니면은 방공호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 수단을 갖춰야 우리가 핵 공격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견딜 수가 있는데, 사드 배치를 미국 사람들이 자기 돈 내가지고 우선 주한미군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배치하려고 하는데, 우리 정치 세력 상당수가 그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미동맹을 깨자는 거죠. 끝까지 반대하면 누가 주한미군을 여기 두기로. 아니, 미국의 여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핵폭탄 안 맞으려고 그것도 우리 돈으로, 미국 돈으로 배치하려고 하는데 동맹국이라는 나라가 그 배치 반대한다. 반대하는 논리도 중국의 양해를 구해야 된다. 중국을 자극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나라와 무슨 오랜 동맹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동맹 파기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사드 배치하자는 사람들의 목표는 사드 배치를 반대함으로써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든지 해체시키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사람이 그 정치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201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집권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 한국전의 유산의 명암이에요. 앞에는 한국전의 유산으로서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나쁜 유산은 핵 문제죠. 핵 문제. 그래서 이 한국전이 우리한테 남기고 있는 대통령과 핵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통일을 함으로써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라는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개헌이 권력 구조를 바꾸는 거, 내각제로 개헌한다든지 4년제 대통령 중심제로 개헌한다든지 또는 뭐 이원 집정제로 개헌한다든지 이 정도의 개헌이라면은 아마 여야 합의로 가능할 것 같은데 전면적 개헌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는 이념이 다르고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사람과 부정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굉장한 토론과 경론과 정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헌법에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들어있는 개정 불가능한 헌법 조항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개정할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이라고 해서 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채 변경에 해당하는 헌법 개정은 그게 법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컨대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거 바꿀 수 없어요.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공화국이다라고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은 혁명을 해가지고 무력으로 집권한 사람은 많이 할 수 있는 헌법 제정 권력에 속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즉 북한도 우리 영토다. 따라서 북한 정권은 절대로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 실체로서는 인정할 수 있다. 북한을 국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말씀은 안 된다. 북한 정권이라 불러야 된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헌법 제3조인 것입니다. 이것도 손을 보자는 세력이 나오지 못합니다. 이 헌법 제3조를 손을 봐가지고 대한민국 영토는 휴전선 그 이남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통일을 포기하는 게 됩니다. 북한은 국가를 인정하니까 국가 상대로 왜 통일을 합니까? 그건 전쟁이지. 우리 영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북한 또한 마찬가지죠. 한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양쪽 입장이 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 이것은 전쟁을 하지 말고 자유통일하라는 뜻입니다. 자유통일을 하되 전쟁을 통해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이라는 말은 수단은 평화적으로 하되 목표는 자유통일을 하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10조가 우리 헌법 전체에서 뇌수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심장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는 권리, 대한민국은 계급이 가지는 권리, 어떤 지역이 가지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가지는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때 그 핵심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개인의 자유. 어느 집단의 자유가 아니에요. 어느 계급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만큼 소중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보다 더 소중하다. 생명이 있으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바로 제10조에 들어있습니다. 10조. 더구나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생존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도록 하려면은 복지의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화 이룬 다음에 복지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로 갔죠, 상당부분. 이런 헌법 조항은 개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걸 개정하려고 시도를 하면은 아마 헌법 개정 논의 자체가 이념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개헌이 과연 가능하느냐 여부도 불투명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헌법을 다 배울 수는 없지만 국채와 관련된 헌법 조항 몇 개는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1조, 3조, 4조 그리고 10조를 합치면은 대한민국은 헌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자유통일을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이게 헌법의 명령이에요. 그 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려면은 대한민국에서 탈퇴해가지고 외국으로 가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사는 한 이 명령은 들어야 돼요. 자유통일하라는 명령입니다. 북한 정권을 절대로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전체를 자유통일해가지고 민주국가로 만들어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와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남한은 이미 그 단계로 접어들었지만은 북한까지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고, 이것이 완수되는 날, 이것이 끝나는 날 한국전쟁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전쟁이. 자,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뭐냐? 대한민국 사회에는 지금 두 개의 유령이 있습니다. 두 개의 유령. 19세기에 칼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했을 때 첫 문장이 유럽의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대회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만, 한반도도 딱 마찬가지죠. 한반도에도 유령이 있다. 근데 이 한반도의 유령은 아주 꾀가 많은 유령이에요. 술수가 많은 유령입니다. 유령이 유령으로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령이 흠상부전 얼굴로 나타나고 뿔이 달렸고 하면 금방 유령이라고 알죠. 그러면 유령의 수가 안 통하죠. 악마는 항상 미소를 띱니다. 찡그리는 악마는 악마도 아니죠. 미소를 띤 악마가 있어요. 악령이 있습니다. 첫째, 민족주의라는 유령입니다. 민족주의. 민족주의 하면 여러분들 가슴이 뛰죠. 민족, 국가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도 합니다. 야,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민족주의 앞에는 입을 다 다물어야 돼요. 그런데 이 민족주의가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쓰여지느냐? 김정일의 인권 탄압은 덮고 가야 된다. 왜냐? 같은 민족끼리니까. 그러나 일본의 종군 위안부 문제는 끝까지 추궁해야 된다. 왜냐? 우리 민족이 아니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6.25 끝나고 나서 저지른 참 바보 같은 짓도 있고 나쁜 짓도 많지만, 최악의 국가적 범죄는 6.25가 끝났을 때 북한에 약 6만 명의 국군포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국군포로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6만 명의 라이안 일병을 버린 나라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잘 살면서 6만 명, 6개 사단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비전양 장기수까지 다 데리고 갔습니다. 북한에 가고 싶다는 포로는 다 보내줬어요. 나중에는 간첩, 반역자, 게릴라까지 다 보내줬습니다. 잘 먹고 잘 살면서 6만 명의 국군 포로를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다. 우리 이 보훈단체에서도 지금 이렇게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죠. 아직 수천 명이 남은 살아있을 겁니다. 그 경우에는 돈을 줘도 돼요. 저는 이 경우에는 돈을 줘야 돼요. 한 사람당 뭐 몇만 달러씩 주고라도 그 80대 이상 모셔와야 돼요. 자력으로 탈출해서 한국에 온 사람이 80명이죠. 그리고 거의 다 돌아가시고 지금 30명 남았습니다. 가족들이 한 300명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특별한 관심을 우리가
기울여야 되는데 6만 명을 버린다. 몽고 군대는 전쟁을 하다가 포로를 남겨두고 살아 돌아온 부대원이 있으면 다 죽였습니다. 다 죽여. 한 사람이 포로를 남겨놓고 99명이 살아 돌아오면 99명을 다 죽였어요. 이렇게 치면 한국에 역대 군 동수권에 관계된 사람 4연감입니다. 4연감.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북한이 불법 억류한 국군 포로 문제는 그건 덮어주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민족끼리인데. 근데 종군 위안부 문제는 끝까지 추궁해야 된다. 그건 일본이라는 다른 종족의 문제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한국 민족주의의 병입니다. 병. 요게 아까 설명드렸죠. 잘못 해석하면 신라의 상통일을 부정하기 위해서 신라가 외세를 빌려서 동족을 쳤다라는 엉터리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신라의 상통일을 부정합니다. 한국의 이 민족주의는 엄격한 말 의미에서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 인종주의라고 합니다. 이거를 인종주의. 민족주의는 내셔널리즘이에요. 인종주의는 레이시즘입니다. 레이시즘. 세계 문명 국가가 제일 규탄하는 게 인종주의입니다. 지금 IS 이거 전부 인종주의 아닙니까? 지금 중동에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자, 히틀러, 이게 다 인종주의입니다. 아리안족이 최고고 유대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 쓰레기다. 이런 생각에 선동된 사람이 한국에서는 민족주의를 외치고 있어요. 그게 레이시즘입니다. 인종주의. 여기에 넘어가면 그런데 공산당이 이 민족주의라는 간판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내가 공산당이다 이렇게 안 나옵니다. 민족주의를 앞세웁니다. 그 민족주의를 앞세워가지고 민족 반역자라는 개념을 만들어요. 그래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게 반미 반일 운동에 이걸 써먹습니다. 반미 반일. 민족주의다. 반일 반미. 이건 뭡니까? 한미일 동맹을 해체시키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유령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유령.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유령입니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야지. 자유를 붙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의심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북한도 민주주의를 말했으니까. 북한은 민주주의가 뭐냐? 프롤레타리아트가 집권해서 독재하는 게 민주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재가 민주주의다. 이런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민주주의를 가만 들여다보면 이게 계급투쟁론이에요. 계급투쟁론을 민주주의로 위장을 했습니다. 인종주의를 민족주의로 위정한 것과 또 마찬가지예요. 계급투쟁론은 공산주의의 핵심 이론입니다. 역사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투쟁에 의해서 발전해 왔다. 국가, 국군, 법률, 대기업 이런 거는 지배계급의 도구다. 저걸 깨부숴야 된다. 그러니까 계급투쟁론으로 무장을 하면은 국가를 증오하고 국법을 깨는 걸 의무라고 생각하고 자본가를 죽이려고 하고 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군대, 종교 모든 것을 타도하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선이라고 생각해요. 살인까지도. 이게 계급투쟁론입니다. 이 계급투쟁론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양극화. 강남에 사는 사람, 나쁜 사람. 양극화 소득 있잖아요. 양극화. 우리나라는 부의 배분이 세계적으로 평등한 나라에 들지만 양극화라고 선동을 해가지고 계층 갈등 일으키는 데 많이 써먹습니다. 많이 써먹어요. 옛날 선거 때 이런 구호 있었잖아요. 1대 99. 99가 1을 혼내자. 우리는 99의 편이다. 요게 계급투쟁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을 1대 99로 나누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다 한 덩어리예요. 똑같아요. 그걸 1대 99로 나눠가지고 99명이 그러면 1을 다 죽이면 됩니까? 대한민국 1%는 몇 명이죠? 30만 명 아닙니까? 아 50만 명이냐? 그럼 50만 명은 죽여도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 50만 명은 적이다. 99를 괴롭히는 적이다. 저 다 죽이자, 없애자, 억압하자. 이게 계급투쟁론입니다. 그런데
개혁 투쟁론이라고 안 하죠. 민주주의라고 위장을 하는 것이죠. 이 민주주의, 민족주의 이것의 정체를 들여다보려면은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안 됩니다. 말은 다 부드러하게 해요. 그 사람들의 행동을 봐야 돼요. 행동을 볼 때 딱 몇 가지만 보면 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 오늘날 대한민국에 여기 국가보안법이 있어가지고 생활하는데 불편한 사람이 봤어요? 난 국가보안법 때문에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다. 그 사람 누굽니까? 그런 사람 누구죠? 관청, 공작원 말고 국가보안법 때문에 누가 불편합니까 도대체? 한미동맹 해체하자는 사람, 사드 반대하자는 사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사드 반대하자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죠. 북한이 핵미사일을 갖췄으면 우리는 사생결단으로 방어망이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방어망 만들지 말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가벗자는 거죠. 발가벗자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 한국은 이념 전쟁에 의해서 이제 결판이 날 겁니다. 이념 전쟁에 의해서 핵 문제도 해결되느냐 불가능하냐 하는 것이 결판이 날 겁니다. 이념 전쟁의 결정판은 선거입니다. 선거. 이념 전쟁은 선거로서 결판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12월 선거에서 사드 배치 반대, 그렇다고 핵무장하자는 것도 안 된다고. 미국과 북한이 바로 평화협정 맺어야 된다고 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개혁 투쟁론자들 또는 인종주의자들이 선거를 통해서 집권해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5천만 명이 탄 비행기에 조종실로 들어가는 날 아마 대한민국 최후의 날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고민거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런 화두를 던지는 것으로 오늘 강연을 끝내려고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갑대 닷컴님이 강림하신